상상해 보십시오. 흑투성이 누더기 옷을 입은 한 관비가 촛불 아래 서 있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천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 앉은 조선의 고위 관리들은 마치 맹수를 마주한 어린아이처럼 벌벌 떨며 감히 그녀가 따르는 술잔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칼 한 자루 쥐지 않고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눈빛 하나로 서슬퍼런 권력자들을 무릎 꿇린 여인. 이것은 단순한 야사가 아닙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지만 가장 고귀했던 여인, 경혜공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천민의 신분으로 떨어졌으면서도 양반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1500년 전 겨울밤 순천 관아의 어두운 연회장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 자존심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456년, 계유정난의 피비린내가 차에 가시지 않은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바람은 유난히도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쓸쓸, 쓸쓸. 한양에서 순천까지 이어지는 긴 유배길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그 눈보라 속을 걸어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채워진 쇠사슬이 철컥 철컥 소리를 내며 그녀의 걸음을 따라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궁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 불리던 그녀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손녀이자 문종대왕의 장녀이자 단종의 친누이, 경혜공주, 조선 최고의 혈통을 타고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반역자의 아내라는 죄명을 쓰고 머나먼 남쪽 땅 순천의 관비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관비. 그것은 노비 중에서도 가장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궁궐의 향기로운 침소 대신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축축하고 쥐가 득실거리는 관아의 구석방이었습니다. 칠흑 같던 머릿결은 푸석푸석해졌고 고운 비단옷 대신 거친 삼벗이 그녀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손톱은 깨지고 발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은 여전히 곧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순천 관아의 하급 관리들은 그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라, 왕족 노름이 다 무슨 소용이냐. 천민은 천민일 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잠시 후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를 범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건드린 여인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피가 흐르는 용의 후예였습니다. 경혜공주는 123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궁궐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문종세자의 첫째 딸이자 세종대왕의 손녀. 온 나라가 그녀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세종대왕은 그녀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친히 그녀의 손을 잡고 궁궐을 거닐며 한글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문종 역시 딸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문가인 정종의 지방과 혼인을 맺어주셨습니다. 정종은 영의정을 지낸 정인지의 아들로 학식이 깊고 인품이 훌륭한 양반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조선 최고의 결합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과 50년, 그녀의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승하하셨습니다. 사고 52년, 아버지 문종마저 즉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린 동생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겨우 12살의 어린 왕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동생을 걱정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동생이 불안했습니다. 그녀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453년 숙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김종서를 비롯한 충신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어린 단종은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궁궐에서 피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신하들이, 동생을 보호하려던 충신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죽어갔습니다.
455년 결국 수양대군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세조가 된 것입니다. 단종은 상광으로 물러났습니다. 경혜공주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동생이 살아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더 잔인했습니다. 456년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사육신과 그 일가족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도 연루되었습니다. 정종은 직접 것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사육신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죄였습니다. 1457년 어느 날 광운들이 그녀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정종은 끌려갔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광운들은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정종은 끌려가면서도 아내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경혜공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종은 참수당했습니다. 26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경혜공주는 21살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좌제. 그 잔인한 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적의 가족은 모두 노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왕의 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왕의 딸이기에 더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세조는 명령했습니다. 경혜를 관비로 삼아 순천으로 보내라. 가장 멀고 가장 척박한 곳으로 보내라. 그녀가 왕족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잊게 만들어라. 경혜공주는 끌려갔습니다. 궁녀들이 그녀의 비단옷을 벗겼습니다. 거친 삼벗을 입혔습니다. 머리에 꽂았던 비녀를 빼앗았습니다. 그녀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철컥, 철컥. 그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한양에서 순천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걸어야 했습니다. 말도 가마도 없었습니다. 죄인은 걸어야 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삼벗은 그녀를 추위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나는 문종의 딸이다. 세종의 손녀다. 왕족의 피가 내 몸에 흐른다. 이것만은 빼앗길 수 없다. 그 생각으로 그녀는 버텼습니다. 드디어 순천에 도착했습니다. 관아는 음습했습니다. 그녀가 머물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았습니다. 쥐들이 밤마다 그녀의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음식은 형편없었습니다. 썩은 채소와 질긴 고기, 식어 빠진 밥, 그것이 그녀의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먹어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동생 단종을 위해서. 그녀가 살아있는 한, 단종의 누이가 살아있는 한, 세조의 정통성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순천부사는 그녀를 경멸했습니다. 그는 세조에게 충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더욱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물을 길어오게 했습니다. 청소를 시켰습니다. 빨래를 하게 했습니다. 관비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들어 올릴 때 그 자세가 너무나 우아했습니다. 마치 궁궐에서 제사 지낼 때 제기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걸레질을 할 때 그 움직임이 너무나 고귀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급 관리들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분명 노비인데 왜 노비 같지 않은가? 분명 천민인데 왜 양반보다 더 기품이 있는가?
어느 날 한 하급 관리가 그녀에게 명령했습니다. 마당을 쓸어라. 그녀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는 그녀를 감시했습니다.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려고. 하지만 그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당당했습니다. 노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심판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용이 그를 노려보는 꿈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관아의 관비 중에 이상한 여자가 있다는 소문. 노비인데 노비 같지 않은 여자.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기운을 가진 여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나이 든 관리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경혜공주다. 단종의 누이였던 여자다. 순천부사는 화가 났습니다. 노비가 된 주제에 아직도 기가 살아있다니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꺾어버리기로. 때마침 중앙에서 관리들이 내려왔습니다. 순천의 행정을 점검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순천부사는 그들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술, 최고의 기생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여흥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경혜공주였습니다. 그녀를 끌어내 술 시중을 들게 하는 것, 왕족이었던 여자가 관리들에게 술을 따르는 모습, 그것보다 더 통쾌한 구경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천 관아의 연회장은 그날 밤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관리들이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기생들이 춤을 췄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북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취기가 올랐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순천 부사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봐라, 죄인 정종의 철을 끌어내라. 오늘 밤 흥을 돋을 술 시중을 들게 할 것이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관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정종의 처? 그 유명한 경혜공주 말인가? 정말 그녀를 끌어내 술 시중을 들게 한다고? 그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호기심과 악의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와르르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리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아, 이보다 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어디 있겠는가? 왕족이었던 여자가 우리에게 술을 따른다니 세상이 정말 바뀌었구나. 그들은 신이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쿵, 쿵, 쿵.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촛불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삼벗을 걸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만큼은 여전히 궁궐의 그것이었습니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비처럼 기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철컥 철컥. 발목의 쇠사슬만이 그녀가 죄인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관리들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그녀는 천민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녀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궁궐의 대전에 선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늙은 관리 하나가 오싹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다른 관리들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 관리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관비,
아직도 공주인 줄 아는가? 목이 붙어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라. 또 다른 관리가 젓가락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네, 남편의 목이 잘릴 때도 그리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더냐.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왕족 노름은 끝났다. 이제 너는 천민이야, 천민. 알아들었어? 공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관리들은 그녀가 울며불며 살려달라 빌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혹은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고 무릎을 꿇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등은 곧았습니다.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천부사는 짜증이 났습니다.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당당한가? 아직도 자신이 왕족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화가 났습니다. 순천부사는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게냐? 천것이 되었으면 천것의 법도를 따라야지. 썩 술을 받아라. 그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이가 빠진 사기 술잔 하나를 발로 툭 차서 공주 쪽으로 보냈습니다. 딸그랑 술잔이 그녀의 발 앞에서 멈췄습니다. 흙바닥을 구르던 천민들이나 쓰는 낡고 더러운 술잔이었습니다. 이가 빠져 있었고 금이가 있었습니다. 부사는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술이나 따르라. 딱 내년에게 어울리는 잔이 아니냐. 내 남편도 저승에서 이 꼴을 보면 통쾌해야 하지 않겠느냐? 역적의 아내 주제에 아직도 왕족 행세를 하다니 웃기는 것들. 그 순간 취해 있던 한 관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술상을 와장창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야, 빨리 안 따라? 우리가 기다리게 만들 셈이냐? 역적의 계집이 주제도 모르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라. 그는 술병을 집어들고 공주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면전에서 술병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네, 남편 정종이 목 잘릴 때 얼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아느냐? 꼭 도살장의 돼지 같더라.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빌더라고. 너도 곧 그 꼴 될 텐데 지금이라도 웃으며 술이나 실컷 따라라.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누군가는 킥킥 웃었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가엾게도 왕족으로 태어났다가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저 여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죽고 싶을까? 아니면 복수하고 싶을까?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세조의 세상에서 단종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귀양을 갔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침묵하거나 더 큰 목소리로 단종을 욕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첩 56년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공주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술잔을 집어 들었습니다. 떨림은 없었습니다. 손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관리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라, 결국 굴복했지 않느냐. 왕족이든 뭐든 권력 앞에서는 모두 무릎을 꿇는 법이다. 세상은 변했다. 더 이상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힘이다, 권력이다.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건드린 여인이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잠시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주의 손에 들린 순간 그 보잘것없는 사기자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왕실의 제사를 지내는 제기처럼 무거운 위엄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술잔을 받쳐 들었습니다. 마치 대왕께 술잔을 올리듯이. 그 동작은 너무나 완벽했고 너무나 우아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늙은 관리 하나가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싹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리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은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술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술잔에 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쪼르륵, 술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시끄럽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북소리도 멈췄습니다. 기생들의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춤도 멈췄습니다. 오직 술이 잔에 부어지는 소리만이 쪼르륵, 쪼르륵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약을 따르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관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긴장되었습니다. 심장이 쿵쾅, 쿵쾅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 눈동자. 마치 깊은 우물처럼 검고 서슬퍼런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들어 올리고 방금 전까지 그녀를 모욕하던 관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판단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재판관이고 그 관리가 죄인인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을 따르라 하셨습니까? 그 목소리는 작았으나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리는 듯 했습니다. 스산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두가 오싹하여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공주의 눈빛은 어떠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은 기록합니다. 그때 그녀의 눈빛이 어찌나 서늘했는지 한겨울 찬바람조차 피해갈 정도였다고. 마치 저승사자가 명부를 펼쳐 이름을 부르는 듯한 차가움이었다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왕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라는 것을. 취해있던 관리는 술잔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덜덜덜. 심장이 쿵쾅, 쿵쾅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눈앞에 있는 것은 천민의 옷을 입은 여자일 뿐인데 왜인지 그녀를 보고 있자니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거대한 호랑이 앞에 선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용이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피, 조선을 다스린 세종의 피, 백성을 사랑한 문종의 피. 그 피가 지금 그 여인의 몸속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피는 노비의 옷을 입혀도 쇠사슬을 채워도 결코 천해지지 않았습니다.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받으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정의가 아닙니까? 왕의 딸이 역적의 아내가 되어 술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꿈꾸던 세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받으십시오. 마시십시오. 이 술잔에는 당신들의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습니다. 관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쿵,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술잔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감히 그 잔을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술이 아니라 죄인이 왕에게 받는 사약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술을 마시는 순간 자신이 정말로 역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 여인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Change image. 연회장의 다른 관리들도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순천 부사조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구나. 우리가 모욕해서는 안 될 사람을 모욕했구나.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세종대왕의 손녀이자 문종대왕의 장녀라는 것을, 그녀의 몸에 흐르는 것은 노비의 피가 아니라 조선을 호령하던 용의 피라는 것을, 비록 옷은 누더기지만 그 영혼만큼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왕족은 옷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로, 자세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지금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천민의 옷을 입어도 쇠사슬에 묶여도 그녀는 여전히 왕족이었습니다. 그 기품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 위엄은 짓밟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들은 깨달았습니다. 권력으로 신분을 바꿀 수는 있어도 영혼까지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아무리 그녀를 노비라고 불러도 그녀는 결코 노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주는 술잔을 탁 하고 상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술이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한 방울도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관리들은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다시 술을 따르라고 명령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채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철컥철컥 발목의 쇠사슬 소리만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심판의 종소리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후 누군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우리가 정말 노비에게 압도당한 것인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상 위에는 여전히 술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술잔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저주받은 물건인 것처럼. 한 관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술잔이 무서웠습니다. 순천부사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실수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위험만 부각시켰습니다. 이 일이 한양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세조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부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경혜공주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으로. 그날 밤 이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관비가 된 경혜공주를 함부로 대하려던 관리들이 그녀의 기품에 눌려 아무도 그녀를 노비로 부리지 못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야사, 열려실 기술은 전합니다. 그녀를 부리러 온 하급 관리조차 그녀의 눈빛을 보고는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쳐 도망갔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물을 길어오라 명령했던 관리가 그녀가 물동이를 들어 올리는 자세가 어찌나 고귀하던지 차마 그 물을 쓸 수가 없어 다시 돌려보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혜공주가 빨래를 할 때 그 손놀림이 마치 궁중부위가 춤을 추는 것 같아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넋을 잃었다고. 처음 순천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왕족이 다 무슨 소용인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권력이 없으면 혈통도 소용없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왕족은 다르구나. 피는 속일 수 없구나. 진짜 귀함은 숨길 수 없구나. 공주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옷을 벗길 수는 있어도 내 영혼까지는 벗길 수 없다고. 너희가 내 신분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내 자존심까지는 빼앗을 수 없다고. 나는 여전히 세종의 손녀이고 문종의 딸이고 단종의 누이라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매일 밤 피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치욕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남편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녀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울고 싶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죽은 남편을 2번 죽이는 일이니까요. 그녀는 슬픔을 삼키고 대신 차가운 자존심을 꺼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그녀는 순천에서 견뎠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세조가 그녀를 다시 한양으로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노비로 두는 것 자체가 조정에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노비로 부릴 수 없었고 오히려 그녀의 존재는 세조 정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경혜공주는 비록 죄인의 아내이지만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분입니다. 그를 관비로 두는 것은 왕실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세조는 고민했습니다. 그는 경혜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혜 공주의 존재가 자신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오히려 세조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노비 신분을 면천시켜 주기로. 360년 경혜공주는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습니다. 왕족의 신분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궁궐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의 한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역적의 아내였던 여자를 가까이 하면 화가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정미수였습니다. 정미수는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경혜공주는 아들에게 단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세상이 내 신분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네 자존심만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흙을 먹고 살아도 고개는 똑바로 들고 살아야 한다고. 남들이 너를 역적의 자식이라고 욕해도 너는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너는 세종대왕의 증손자이고 문종대왕의 외손자이고 단종의 조카다. 그 피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정미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는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뛰어난 학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보고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미수의 학문에는 기품이 있다고. 그 글에는 위엄이 있다고. 그것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1473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47이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 천민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평민으로 돌아온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원수들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초라했습니다. 화려한 왕릉도 거대한 비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5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죽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귀함은 옷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에 있다고. 경혜공주는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결코 자신의 영혼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칼 한 자루 휘두르지 않고 복수극 한 편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꼿꼿한 허리와 흔들리지 않는 눈빛 하나로 그 시대의 권력자들을 지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폭력보다 강한 힘, 권력보다 높은 힘. 그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을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비굴하게 웃으셨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녀처럼 당당하게 맞섰을까요?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굴욕을 겪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욕을 먹고, 때로는 부당하게 무시당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등을 곧게 펴고 견딜 것인가?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경혜공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외투를 벗길 수는 있어도 당신의 영혼까지는 벗길 수 없다고. 당신이 스스로 굴복하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을 무릎 꿇릴 수 없다고. 진정한 품격은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누더기를 입고도 왕처럼 설 수 있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힘은 주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정신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존심은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함을 위해 조금씩 조금씩 허리를 굽히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조금씩 자신을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혜공주가 순천 관아의 어두운 연회장에서 당당히 술잔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래도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